특히 전남 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야외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의 풍랑주의보는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동해 먼바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로 반짝 춥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오늘만큼 오른 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주 정치권은 부산했죠. 북한 무인기 공방 격화됐고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 끝에 연장됐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일정이 확정됐고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달아오르고 있고요. 잠시 후에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죠. 자,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국제가전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해마다 연초에 새로운 기술을 선보여서 주목을 받는 그런 전시회인데요. 올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박대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다녀온 건 아니죠? 네, 아쉽게도 못 갔습니다. 3년 전에는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였는데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하지만 정보원들을 대신 많이 보내놨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부터 계속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KBS에서는 그 CES에 취재 기자 안 보내요? 후배 기자들이 지금 가 있고요. 지금 아마 새벽 시간이라 가지고. 예. 아니, 그 박대기 기자는 3년 전 갈 때도 그럼 자비로 갔다 온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비용이 너무 비싸면 이제 회사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죠. 많이 보내기가 어렵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금년 CES 예년과 달라진 게 뭡니까?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사실 지난 2년간은 한 해는 아예 열리지 못했고요. 맞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축소돼서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정상화된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전에는 CES 하면은 뭐 애완동물 같은 반려동물 같은 로봇들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새로운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4년 전에는 롤러블 TV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TV가 이제 둘둘 말리는 이런 그렇죠, 시대가 그렇죠. 곧 오지 않을까 막 기대를 했지만 예. 사실 그 롤러블 TV는 만들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1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별로 팔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런 좀 비싸고 팔리지 않는 기술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당장 팔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예. 홍보하는 것이 좀 위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의 기술적인 트렌드라고 할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네, 주최 측이 해마다 이 트렌드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는 기업용 기술이 발달이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용 기술이라는 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예.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같은 그런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메타버스와 웹 3.0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이동성, 게임과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방금 처음에 얘기한 게 기업용 기술, 네. 산업 현장의 로봇. 산업 현장의 로봇이라든지 건설 현장의 중장비들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인데요. 예.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장 큰 하두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특징이 사람들이 저임금 일자리로는 잘 안 돌아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 우리나라의 이마트 정도 되는 격인데 장거리 트럭 운전수 초봉이 1억 3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임금이 많이 뛰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의 그 사람들이 일하던 것을 로봇이라든지 자동화된 장비로 바꿔보겠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 현장에 어떤 로봇 기술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농장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새마을 모자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이 존 디어라고 적혀 있는데요. 존 디어라고 써 있네요. 예. 색깔은 꼭 새마을 모자 색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로 치면은 그 경운기 트랙터 같은 그런 장비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친숙한 회사입니다. 예. 예전에는 그런 이제 그 어떤 농사용 기계 좀 시대에 뒤떨어진 기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번에는 이런 이제 트랙터 같은 것도 자동화시켜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직접 움직인다든지 예. 아니면 원격에서 조정을 해서 사람이 직접 갈 필요도 없이. 맞아요. 예. 저 기사 읽었는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트랙터를 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백도 아니고 뭐 2,700km 정도 떨어진 데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곳에 있는 장비를 한 사람이 관리하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안전사고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로봇, 기업용 기술 이거. 네. 또 아까 웹 3.0 이건 뭐예요? 지금 웹 3.0이 이제 신기술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웹 2.0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웹이라는 것이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인데 인터넷 초창기 쓰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망이 있고 거기서 홈페이지들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www가 그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냥 누가 적어놓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기만 했었는데 예. 언제부터인가는 우리가 들어가서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2.0까지 진전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3.0까지 가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3.0으로 가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중간에 개입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은 지금 검색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지식 레벨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이 사람이 검색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인공지능이 추리를 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도 사실 소유권이 나한테 남지가 않잖아요. 올리면 이제 막 유통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긁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유권을 잘 부여를 해서 끝까지 원 저작자의 소유권을 지켜주는 그런 이 프로토콜 기술들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으로는 이게 아직 피부에 안 와닿아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웹 3.0이라는 게 이게 말장난 아니냐 또는 이제 마케팅 용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본 재밌는 서비스가 이게 챗 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챗 GPT로 검색해 보시면은 누구든지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거대한 어떤 인공지능 응답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챗 GPT에 들어가서 시를 한 편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실제로 시를 창작해서 줘요. 어딘가에 있는 시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자신이 시처럼 느껴지는 것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예. 시를 써서 보내줘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애들이 이걸로 숙제를 다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KBS 뉴스의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KBS 뉴스는 비정규직을 더 줄여야 되고 정부의 간섭 가능성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약간 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문서를 만들더라고요. 그럴싸가 아니라 정확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인공지능이 진짜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뭔가 글 쓴다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을 학습해가지고 거기서 드러나는 패턴이라든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나름대로 로직에 따라서 추리를 해서 그런 이제 조직된 답변을 보내는데 그게 상당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마치 사람이 쓰는 것처럼 그러네요. 예,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이 웹 3.0이라는 게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은 그런 서비스들이 이런 챗 GPT라는 특정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그렇죠. 검색해도 뭐 비슷한 정도의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소개한 챗 GPT에서는 이제 박 기자가 뭔가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건데 거기다 또 좀 더 나가면 인공지능이 가미돼서 박 기자 개인 맞춤형 대답도 가능해진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로그인이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답변을 들었을 때 좋아했고 어떤 답변에 실망했다는 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요. 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이 챗 GPT에서 놀 수도 있겠네요. 예, 저도 한번 했다가 몇 시간씩 놀았어요 거기서.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자, 연초 CES 하면 항상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 때문에 화제가 되잖아요.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네이버라든지 구글 지도 앱을 켜놓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요. 사실은 그걸 고개를 숙여서 앱을 보면서 길을 걸으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 그 루빅이라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제품인데 목걸이를 채웁니다. 그 목걸이에서 소리하고 진동이 나와서 목적지를 정해놓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다음 블럭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끝없이 이제 알려주면서 길을 찾아가는 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고요. 예.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아기 울음소리 통역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통역해. 애가 우는데 뭐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가 화난 건지 아니면 졸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뭔가 노인 자리가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울음소리 패턴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장치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롤커스라고 하는 롤러 스케이트처럼 생긴 제품인데요. 신발에 묶어서 쓰는 롤러 스케이트 같은 겁니다. 평소 걷는 것처럼 걸어가게 되면은 이 롤러 스케이트 안에 든 모터가 움직이면서 이동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이고요. 비슷해 보이는 또 다른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이트를 평소에 탈 때 충전이 됐다가 좀 힘이 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식으로 사람들이 걷는 걸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는 참 재미는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할까 또 이런 의구심도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왔던 제품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상품화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회에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걸 눈여겨봤다가 몇 년 뒤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차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써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패드가 2010년도에 발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데 사실은 2001년도에 그 유럽에서 열린 세비시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LG전자가 똑같은 이름으로 디지털 아이패드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패드랑 비슷하게 생긴 모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부품 단가도 비싸고 이걸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쓸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LG 쪽에서 생각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 9년 정도 뒤에 이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얻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써먹을 수 있는 시대까지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다른 식으로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LG전자는 땅을 치고 후회했겠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KBS 박대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정관용 일사본부 토요일 2부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네, 매주 도와주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매주 도와주고 계신데 오늘 사정상 나오지 못하셨고요. 대신에 김민아 시사평론가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지금 막 오고 있답니다. 조금 늦게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일단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네. 전반부 공통질문이죠.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부터. 뜬 인물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김기현 의원 꼽겠습니다. 왜요? 저는 친윤이 김기현 의원으로 거의 일치단결한다는 게 명확해진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안철수 의원 인터뷰했는데 절대 아니라던데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배현진 의원이 최근에 이제 지역구에서 신년 인사회 같은 걸 했습니다. 당원들 다 모아놓고 그 전에 미리부터 김기현 의원한테만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당권 주자들 다 참석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나머지 당권 주자들이 어색하지 않게 일부러 늦게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가지고도 애 많이 이렇게 낳으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 대출 원리금 삭감해 주는 거 이게 사실 헝가리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저는 저출산 고령 사회 부위원장으로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것도 검토해보고 있다는 그렇죠. 정도였으니까. 네, 그 정도였는데 꼭 하자는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걸 반박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예. 최근에 그 친윤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김정재 의원이라든지 뭐 장해찬 뭐 그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놓는 메시지를 봐도 아니 이런 중요한 자리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 나오시려고 하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한테. 네, 예. 이런 것들 보면 홍준표 시장도 아주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세게 얘기하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친윤 사이에서 약간 이제 김기현 의원으로 교통정리하자라는 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는 알 수 없더라도. 또 권성동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히다가 접었고. 그렇죠. 그 얘기도 제가 빼먹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표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것까지 사실은 없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김기현 의원은 여론조사나 뭐 이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동안 보여준 숫자를 보면. 근데 출발할 때는 더 미미했습니다.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상승 추세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배현진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국민공감이라고 그 친윤 공부 모임이라고 평가되는 예. 거기에 이제 간사로 합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 쪽으로 확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국민공감이라는 데에 의원들이 그래도 한 6, 70명 가량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세를 만들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조직표는 많이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단일화가 이미 시작됐다. 단일화라기보다는 교통정리라고 교통정리. 네. 자,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김민하 시사평론가 도착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전반부 공통질문 뜬인물 진인물 하고 있는데 천하람 변호사는 뜬인물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친윤 교통정리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 이렇게 꼽았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금주의 뜬인물 누굽니까? 저는 뭐 비슷한 맥락에서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정반대세요. 뜬인물입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로 달린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만약에 진인물로 선택하셨다고 하면 이게 뭔가 어쨌든 전당대회에 나갈 스탠스를 잡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관련해서 발표한 정책을 그걸 부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진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을 텐데 사실 이 국면이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저출산 고령 사회위를 더 위원장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첫 일성으로 내놓은 이런 전망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더 계속 뭐 그걸 끌고 가기도 어렵고 그럼 전당대회에 출마를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경우에 출마를 하더라도 친윤이다라는 이 명패는 바랄 수가 없는 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이 후보는 비윤 후보다. 라는 게 돼버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비윤 후보라는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비윤 후보지만 그래도 잘해볼 수 있다라는 걸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으면 오히려 정치적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뜬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든 이제 발목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뭐 빼려고 주저앉히려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승부수를 던지면 되는 시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뜬 인물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비윤이라고 하는 라벨을 딱 붙이고도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되는 것이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에 김기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만약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대결 구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하는 비윤 이 타이틀이 있는 이 그룹이 그보다는 좀 좋은 구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보면은 나중에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선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천 변호사.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몇 번째 평행 우주에 와 있는 거지? 나경원 전 의원이 비윤이라고 이렇게 약간 참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뭐 상황입니다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경원 의원이 완전 친윤이거나 뭐 찐 윤핵관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지층은 다 친윤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면 돌아오는 주에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분위기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들의 지지세가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대통령 쪽과 엇박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금 나의 어떻게 보면 별의 순간이 왔다. 예. 지난번에도 사실 거의 왔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준석 돌풍 불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할 때다. 뭐 그런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번도 예를 들면 나는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노선적인 지향이 중도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에서 나는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나는 친윤이고 싶고 보수 본색이고 그렇죠. 단지 이제 지역 기반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떤 인지도와 그다음에 정치 경력이 또 오래돼서 인지도와 그다음에 중도 지향적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인물마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친윤 리그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친윤 리그에 안 끼워주는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의향이든 친윤 그룹의 의향이든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러면 제가 볼 때 당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유승민 전 의원처럼 계속 뭐 이렇게 대놓고 반대해 온 사람도 아닌데 명백한 반윤. 그렇죠. 이런 사람도 아닌데 왜 이 대통령실과 친윤주류는 이걸 포용하지 못할까.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이 잘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가 그러고 싶었지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다. 이 노선을 잘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걸 유승민 전 의원이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메시지가 너무 세게 나간 것 같아요. 네. 네. 좀 아까 이 얘기 나온 김에 안철수 의원 인터뷰하면서 왜 우리 몇 주 전에도 제가 천하람 변호사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냥 보수 성향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많이 봤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진성당원들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성당원들 명부도 있을 테니 있죠. 진성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안 해요? 왜 그건 몰라요?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아마 그거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다. 비밀 지키기도 어려울 그렇죠. 거고 누구를 그 후보 대상에 끼워주느냐도 굉장히 논란이 될 거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거 많이 그런 조사 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1등 나온 게 많대요. 그거 막 말해도 되나? 공직선거 아니라서 괜찮은 건가? 뭐 아무튼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직접 정보를 접하신 건 없고 네, 진성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전체 명부를 대상으로 아주 정확하게 여론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당협위원장이나 시도당을 통해서 아름아름 명부를 모으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좀 봐야 됩니다. 하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딱 시점을 정해서 전체 명부를 확정 짓는 그거는 짓고 나서 그때부터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선거운동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주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직 안 돼. 그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로 넘어갑시다. 전하람 변호사 누굽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 뽑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재명 대표 안 좋아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다음 주에 출석하고 말고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뭘요? 대통령과의 신년 인사회였는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대통령 눈을 똑바로 보고 나 쫄지 않았다. 나 당당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나 메시지를 발산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신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장면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좀 애매하게 그냥 넘겼어요. 뭐 정말로 자기가 몰랐던 건지 완전히 몰랐던 것처럼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저는 보면서 참 이상하다 느꼈던 게요. 이메일 보낸 것만 했다라고 하면 저도 비판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진실공방처럼 돼서 보니까 12월 27일에 인편으로도 초청장을 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얘기가 정진상 실장 없어지니까 지금 민주당 당대표실이 이런 정도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대표한테 보고가 안 되는 수준이냐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정미 대표는 어찌됐든 잘 가셨는데 뭐 예우 논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어찌됐든 거기 가셨어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신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큰 마이너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 솔직히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루 이틀 늦는다고 문제가 없는 건데 저는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좀 우선 팩트 체크부터 대통령이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의 참석 대상이 대략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예년의 경우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제1야당 대표가 항상 갔었는지 항상 가진 않았습니다.
간 경우도 있고 안 경우도 경우가 오히려 약간 적었습니다. 적었다. 보통.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신년 인사회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자리죠. 그렇죠. 국회의원이랑 장관들, 그다음에 오부 요인 이런 분들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는 당연히 최상석에 앉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기도 했고 안 가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간 적이 오히려 적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안 간 걸 또 꼭 뭐 관례에 비추어 뭐 문제 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이제 그런 관례라든가 어떤 했어야 되는 거냐의 논쟁에서는 저는 뭐 논쟁 여지가 있다고 봐요. 뭐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적 맥락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안 갈 이유가 있어서 또는 뭐 그 행사 자체가 뭐 예를 들면은 여당과 오부 요인과 그다음에 정부 인사들만의 행사라서 그런 이유면은 이제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정의당 대표도 갔거든요, 사실. 정의당 대표 가가지고 뭐 내가 책을 전달했다. 나름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전에도 사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랄지 뭐 영수회담이라는 용어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이 제안을 또 쭉 해왔어요. 꾸준히. 해왔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가지고 안 갔다라고 보기엔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갔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방금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신 민주당의 실무적인 지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꼬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신년 인사회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이제 일정인데 신년 인사회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라고 묻는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봤는데 정말 모른 것처럼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른 것처럼 좀 대합니다. 만약에 알았다라면 준비된 메시지를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이하게 지금 대응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레 무슨 뭐 신년 인사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서 대표한테도 제대로 보고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민주당은 지금 일련의 과정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혼란이 노출돼 있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또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표랑 얼굴을 맞이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없죠. 또 이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듯이 뭐 영수회담이 됐건 그게 아니면은 다른 야당 대표들하고 됐건 아무튼 만나자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회동을 여러 차례 제의했는데 한 번도 지금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의 배경으로 놓고 본다면 첫 만남을 그 신년 인사회 그 수십 명 이상이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나가서 첫 만남을 한다? 그건 어찌 보면 민주당의 프로토콜 상에서는 배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전후에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년 인사에 초청을 했을 때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당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 당의 대표급 인사들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 사람 모여서 이렇게 뭐 그냥 모양새만 내는 지금 그런 자리에 갈 때가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어야 그렇죠. 한다. 전에 그런 맥락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손발이 안 맞는 모습 아니냐 이런 예상을 좀 받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김민하 평론가는 누굽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굉장히 이제 무게감 있는 인사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됩니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정조사 받는 과정에서 당일에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이제 술을 마시고 연락도 늦게 받고 대응이 다 늦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뭐 당연히 뭐 이 경찰청장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의 차원에서 술을 마실 수 있지만 그날 그렇게 술을 마신 건 대단히 아니했다.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됐다. 제가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술은 내가 마셔도 된다. 그날은 토요일이다. 휴일이기 때문에 뭐 보고도 없이 마실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청문회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직을 내려놔야 될 상황까지 왔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 경찰의 지금 경찰에 대한 수사, 경찰 특수본 수사가 서울청장까지는 간신히 이제 불구속 기소로 가는 그런 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경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묻기 위해서라도 인사조치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상민 장관의 어떤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까지도 따져봐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근데 이미 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더 졌다는 면에서 공감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찰청장이 사생활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본인에 대한 그런 보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졌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휴식을 취할 때 어떤 대비 조치 같은 것들이 왜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사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답변은 없고 그냥 뭐 저도 뭐 술 마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거면은
그 경찰청장으로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지? 참 답답했었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게 이 공직자의 무관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맞죠. 주말이었고 휴일이었고 지인들과 지방에 등산을 했고 등산하고 내려와서 뭐 술 한잔 마시고 그렇죠. 또 게다가 그 무슨 그 캠핑장 비슷한 그런 데서 뭐 숙식을 했다고 하니까 캠핑장에서 같이들 술도 마시고 이제 바로 취침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참사가 난 날이 돼버렸다면 나중에라도 이런 날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가 있는 날 제가 음주를 한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직자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이제 두 분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야, 요 얘기 나온 김에 그 이태원 국정조사 얘기로 좀 가봅시다. 2차례 청문회를 했는데 뭐 지금 뭐 술 마셨다는 얘기 나온 거 이것도 뭐 그 사실 대부분 알고 있던 사실인데 확인했다는 것 정도. 그 외에는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애초에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굉장히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리라 또는 그동안 책임 추궁을 하지 못했던 대목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대한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정치권 스스로도 그렇게 믿지 않았을 것이고 예. 다만 그럼에도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확인하고 했어야 됐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뭔가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그리고 정부도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이렇게 다해가지고 우리가 논의한 결과 국정조사 결과가 좀 미진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 재발 방지만큼은 저희가 충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뼈아픈 건 뭐냐면 국정조사의 결과가 좀 미진하다랄지 밝혀진 게 없다라는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명확하게 여당은 용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자라는 분위기가 너무나 명확했고 그렇죠. 이게 이상민 장관의 어떤 책임론이라든가 그리고 경찰청장 책임론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차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너무나 역력했다. 그리고 그런 구도를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더 밀어붙이고 더 이제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고리로 해서도 너무 역력하게 드러났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의원들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워낙 이제 언론 매체도 많아지고 실시간으로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과거 청문회처럼 정말 안 드러났던 사건이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는 뭐 저도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통을 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뭔가 정말로 이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안 됐는지를 좀 조목조목 따져 묻는 장면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건인 거 맞습니다. 윗선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어야 사실 뭐 어떤 조치를 했을 텐데 보고 못 받았다 그러면 무능은 할지언정 불법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고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아니면 그 행정 내부적인 책임을 더 잘 따져 묻고 본인들도 그걸 책임지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갈수록 서로 다 뻔뻔해져가지고 법적 책임 없으면 책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 저도 보고 있기가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특히 뭐 계속 거론되는 이상민 장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유족들 앞에 사과는 했지만 거취 질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부인을 했고 게다가 이게 그 참사 보고를 받은 후에 무려 1시간 한 반가량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한 거는 한 통화밖에 없었다. 그건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앞서 말씀하신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진 인물이냐.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라는 직위에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건 또는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차원에서건 어떤 단위의 뭐 이런 차원에서건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장관이 이리저리 뛰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막 이렇게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뭘 하고 있었기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이전에도 사실 이건 다 확인이 된 거고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과연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인지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 병력이 있어도 못 막는다는 그렇죠. 식의 발언을 해서 제일 큰 문제였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정무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상민 장관 스스로 그런 책임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도 의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 인터뷰에 정무적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정무적 책임이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정부는 굉장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 뭐 참사는 아닙니다만 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법무상이 그만뒀는데요. 법무상이 왜 그만뒀냐면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만뒀습니다.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지만 이 별로 선거에 도움도 안 되는 자리고 내가 결국은 하는 일이라고는 사형 이 서류에 도장 찍는 것밖에 없다라고 비공개 석상에서 이 말이 문제가 돼서 사임했어요. 예. 옆 나라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보다도 못한 이런 인사 원칙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 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가 저는 상당히 아쉽고 의문입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청문회 뭐 재미가 없었다는 표현했는데 재미로 볼 청문회가 아니니까 저도 잘못한 발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뭐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 유가족분들한테 90도로 일어나서 사과는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놓는 메시지들이나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 보니까 제가 봐도 좀 공허해 보인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또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유가족분들이 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뭔가 협조를 요청하거나 뭐 위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지금 전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들한테 도움을 받게 된다. 근데 시민단체를 도움을 받으면 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라는 비판을 자기들이 받는다. 유족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원천적으로 뭐 대통령도 그 조문을 매일같이 가기도 했고 뭐 사실 그런 건 너무나 지당한 얘기고 또 참 잘하는 행동이거든요. 가서 같이 눈물 흘리고 손잡아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전담 공무원제. 유가족 한 가족당 한 명씩 공무원을 지정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상민 장관의 태도에서도 보이듯이 일선 공무원으로 가면 갈수록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로 가면 갈수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뭐 제가 뭐 공무원 사회를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직 사회의 특성상 윗선이 강력한 뭔가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쪽으로 쏠려가죠.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전담 공무원제를 충실히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서로 연락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제공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상민 장관은 뭐 우리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국회에서 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장관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별로 이제 진심이 없는 듯한 태도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에 대한 책임이 과연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우리 스스로 유가족분들을 민주당과 소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들에게 밀어낼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저희가 이제 뭐 세월호 참사가 됐든 뭐 이런저런 참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대로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가 유가족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뭔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아젠다를 이렇게 주도하게끔 하면 안 된다. 유가족들이 이런 잘못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표현 쓰였는데 저는 기본 인식과 정서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 언급하셨으니까 사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고 팽목항 그 체육관에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 학부모들의 손만 계속 잡고 같이 눈물만 일주일 열흘 흘려서 보세요. 역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무슨 탄핵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맞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었음에도 그나마 진정성 있게 열심히 했던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 주호영 원내대표 네. 조금 노력합니다만은 아무튼 좀 더 저희가 네, 잘해야 아무튼 됩니다. 이 정치적인 뭐를 다 떠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언급됐던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일가족 일공무원 전담제 이건 꼭 해야 합니다.